네,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끝난 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과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와 전 채널A 기자에 이어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이 끝난 뒤에 오후 2시쯤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변호인 그리고 여성단체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피해 여성 측에서 주장을 한 피해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주된 범죄 장소는 집무실 안쪽에서 있었다라는 취지이고 SNS를 통해서 음란물이 다수 이제 전송이 됐고 비밀 채팅방에 초대한 그 사진도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셀카를 찍으면서 편안하게 일하자는 취지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런 행동들이 수년간 이루어졌고 부서가 옮긴 다음에도 이루어졌다라는 게 주된 고소 사실입니다. 예, 이 장례위원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장례 절차가 물론 마무리됐지만 그 추모 분위기가 아직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재고를 해달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그동안 갖춰서 기다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고소인과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7월 8일에 고소를 했고 7월 9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10일 새벽 0시경쯤에 이제 사망 발표가 났는데 아마 그 이후로 7월 13일까지 이르는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예. 아침에 어제 13일 오전 8시 반에 연결식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피해 호소인 입장에서는 발인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려서 나름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제 나온 주장들은 이제 피해 호소인이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라고 하는 추가적 주장들이 나왔고 어쨌든 공소권은 없지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추가적인 논란을 더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인이 그러니까 피해 호소자가 고소를 준비한 게 2달 전 한 5월부터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한 4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고 그동안 고통스럽고 참아오다가 지금 와서 결단을 내린 배경에 대한 설명도 혹시 나왔습니까? 어제?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로 이제 성적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지금 이 2차 가해로서 이렇게 늦게 고소를 했느냐 이런 그런 주장들도 얘기가 제기됐는데요. 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직장 내에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직장 상사가 괴롭힌다고 즉각 고소하기보다는 참고 견디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해행위가 지속됐을 때 고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이제 고소인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안전한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이 평등한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본인이 혼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는 것은 법의 심판 그리고 사과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50만 명 호소에서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큰 위력을 또 느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울부짖고 신고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자책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은 일단은 종결이 되는 건데 추가적인 조사나 수사는 가능한 겁니까? 네, 즉시 종결하느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종결을 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래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소 대상자인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니까 처분의 결과는 공소권 없음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어떤 진실을 규명을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사한 이후에 공소권 없음 처분할 것이냐, 아니면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공소권 없음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종전에 이춘재 사건에서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끝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과거의 진실 규명과 사회적인 이몽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춘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상당 기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박 시장에 대한 사건도 현재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진실 여하에 따라서는 박원순 시장이나 이 고소인이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수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서울시에 대한 감찰이 이제 필요하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조사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거는 경찰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 관련자들의 참고인 소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결정할 수도 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말고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어제 나온 얘기로 보면 이 고소인이 이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또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고인이 되면서 공소권이 없어진 문제와는 별도로 또 다른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무죄 추정주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피해 호소인의 주장이 이제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뭐가 사실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겠죠. 근데 그 무죄 추정주의가 피해 호소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본인의 신변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피해 호소인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현재 나오고 있는 어떤 저것이 거짓말일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었고 고소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 수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좀 속도가 나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할 때마다 소위 꽃뱀 플레임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 모독이라든가 신상 털기가 관행처럼 늘상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무감각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각종의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고소인 측에서 이렇게 추가 고소장을 신속하게 낸 것도 굉장히 타당한 일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무분별한 이렇게 인격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즉시 수사의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그 고소인 변호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준비했던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판넬로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공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증거들이 실제로 좀 어느 정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까? 고소인 주장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각종의 음란성 메시지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이 전송이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인이 사적으로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음란물을 전송했다라는 그 디지털 증거가 포렌식 결과로 나왔다면 그거는 뭐 확실한 그 물적 증거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제는 그 내용들을 공개를 못했습니다. 아마 내밀한 사적인 어떤 그 수사의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다만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내용, 그 초단 화면만 이렇게 그 캡처했다고 했나요? 그렇게 해서 제출한 부분인데요.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분이 그 하급 직원에게 비밀 채팅방에 초대를 했다라는 의미는 업무상 지시보다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 즉 어떤 부적절한 어떤 성적인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비밀 대화방 삭제가 되고 보관이 되지 않고 캡처 기능이 없는 이런 비밀 대화방에 초대를 했다라는 간접적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 어제 저런 내용들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했던 시점이 또 이게 비서직을 그만하게
된 이후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근데 네. 여러 차례 묵살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습니까?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는 1대1 문제가 아니었었다. 내밀하게 그냥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끙끙 예. 앓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터트려서 이제 호소를 했는데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라고 하는 이 조직적 은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이라면.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피해 호소인과 대리인 간의 어떤 그 상호 소통을 통해서 만약에 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특정이 되면 될수록 이제 논란은 더 커질 것이고 수사의 필요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예, 그 점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고소인 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성폭력을 방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지만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성폭력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용인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있어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사적인 책임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울시라든가 직장 내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반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하고 후속 조치로서 2차 가해라든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 기관 자체 그리고 상급자 자체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 자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민사적인 어떤 책임을 지금 검토해 볼 여지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직무유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급자로서 이런 인권 침해라든가 비행위를 접수를 했다면 즉각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를 착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사건으로 직무유기로 기소가 된 사례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황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고소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서요. 이게 경찰에 알렸냐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청와대로 이게 그 사실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박원순 시장으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이것은 뭐 제도에 따라서 뭐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던 것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권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찰 개혁이라든지 이 부분이 진척이 안 된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청와대에서 그러면 박 시장에게 알려줬느냐.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죠. 예. 부인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박 시장이 어떤 경로로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서울시 공무원들도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박 시장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로 보이고요. 이 경로가 이제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소인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짚어봤고 또 일각에서는 뭐 사실 박원순 전 시장을 가해자로 예단하는 것 자체가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방은 아직 좀 더 추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차차 저희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한 기자와 검찰 간의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로 지목됐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한동훈 검사장 이외에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한 사례가 지금 여러 건 벌써 5차례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밸류인베스트 코리아의 이철 대표가 수사심의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A의 이제 해당 기자, 예.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해당 기자가 또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각자 이제 양쪽에 좀 프레임이 달라요. 한쪽에서는 검언 유착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권언 유착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좀 내세우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두 군데가 또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 요청을 했습니다. 한 군데가 예. 민주언론시민연합이고 다른 한 군데가 이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동훈 검사장까지 이어지면서 5명이 겹쳐가지고 같은 소재를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당사자가 신청을 소집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심사위원회를 열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 아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심사 대상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고 동일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단일 사건에 여러 차례 중복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진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각각 주장하는 쟁점이 다소 일부 차이가 있을지언정 어찌됐든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을 처벌할지 말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권자는 관계인, 사건 관계에도 뭐 피의자, 참고인, 고소인 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절차 자체는 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미 이철 대표가 신청한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결정이 된 이상 다른 사건 관계이들은 이 절차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수사의 적정성이라든가 기소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의견 진술을 해서 뭔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의견서나 직접 출석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유불리가 더 갈리는 겁니까? 유불리가 갈린다기보다는 일단은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수사의 부당성의 초점이 각각 다릅니다. 이 대표도 다르고 한동훈 검사장도 다르고 이 전 기자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주장하는 부당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내 위치에서 유리하게 어떻게 보면 선점한다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법률적인 효과가 아니라 여론전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이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라는 그 자체가 뉴스가 된다는 것은 그럼 한 검사장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청을 중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검사장은 지금 본인이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 됐다, 피해자가 됐다,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신분인데 예. 나는 기소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될 염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유불리한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한 검사장의 수사심의위도 거부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이정 기자님이 기각이 됐던 건 예.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이제 이거는 별도로 열만한 사안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떤 식으로 좀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것은 뭐 전부 다 무죄이다 이런 그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계속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보통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고 법령에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예. 그것을 따르는지는 검찰의 선택인데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지만 지금 예.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팀은 어느 정도 수사를 거의 마무리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수사를 보강할 부분보다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